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또 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12구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서 여야가 극한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100분 토론에서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100분 토론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MBC 뉴스 채널, 100분 토론 채널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출산에 따라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최근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정치 이슈는 아무래도 3월 당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해임된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해임, 그리고 당대표 출마를 두고 대통령까지 개입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오후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나 전 의원에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여당 내 권력 갈등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모습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지 조혜진 의원부터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 기후대사직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해임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 대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또 그게 직위도 장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직위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또 직속 또 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농축되어 있는 시대적인 고민과 과제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도 그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직책을 맡긴 건데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며칠간 진행된 상황을 볼 때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일단 나 전 의원부터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해임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한데 그건 각자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유권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게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전당대회가 관계가 있는지 출마 여부가 관계가 있는지 제가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당 대표에 나가려면 이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왜 계속 의중을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문책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석의 방향 그래서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의 공천 향후에 있을 2024년 총선에 공천에 가장 큰 결정적인 권한을 갖는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준희 교수님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 한참 셀 때 그때의 친박 공천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유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 이런 문제의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나가지 말아라는 그런 의지를 비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누구 뭐 김장연대인지 뭐 무슨 연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김장연대에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까운 분들인데 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편들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런 시대가 왔군요.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겪는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를 저는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분열보다는 독재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2004년에 제가 총선에 나가서 떨어졌는데요. 8년간 정말 떨어졌습니다. 2004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에 집권해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의 이제 이름으로 지금 이제 총선을 선거를? 치르는데 제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의 내부 공천과 관련된 당내 민주주의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과 대비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온 그 어떤 인식과 감각, 그 철학, 즉 PR을 구분하는 UAE의 적은 이란이다. 외교 참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것으로 비춰보면 결국 국민의힘의 향후에 있을 어떤 전당대회는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내년 총선에 저는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확실히 개입을 했고 심각한 문제다.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 계세요. 천하람 변호사님. 네, 뭐 법적인 책임까지 가는 건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공직선거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당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는 거의 미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당원이고 저희가 관용적으로 1호 당원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하실 수 있죠. 당내의 일에 대해서 의견도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너무 뭐랄까요,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 더 세련되게 행해질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도 저는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들이. 뭐 당대표 선거 도전하고 치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게 그런 의사를 밝히고 굉장히 중책인 이 어떤 자리들을 내려놓으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유력한 당권 주자로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어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꺼내면서 두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게 올해가 아무리 이제 개면연이고 토끼의 해라지만은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도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어떤 메시지라든지 또 징계성 문책에 가까운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한 10을 잘못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10이나 좀 많더라도 한 20 정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뭐 한 100, 200 정도의 반응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스타일의 문제를 좀 지적하셨고 실제 그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의 문제에 비해서 너무 과한 반응들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당내 경선에 있어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행위들이 경선에 개입을 한 것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당 대표로 후보로 나서시게 되면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표 수리를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순방 전에 해임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대통령께서 감정을 많이 실은 행위일 수밖에 없다. 실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정무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가득 실은 결정이다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반응도 보면 굉장히 이제 불쾌함들이 역력히 드러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가 당대표가 됐든 대통령이 당에 대한
그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네. 누구나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때론 견제하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건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이니까 때론 비판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깔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도하게 작동됐을 때에는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이 보완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종속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께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에게도 우려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부분 뒤에서 이제 좀 더 그 어떤 당을 원하는 것인가 아마 그 다음 질문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연관해서 보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냐는 뭐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투영됐다고 본다면 강도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일까? 이를테면 특정 당대표를 실제로 이제 바라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당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보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일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거야 저도 이제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온 건 아니니까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일단 나경원 그 전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양새가 좀 나빴다,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정이 뭔가 이렇게 발맞춰서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원한다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네. 뭐 드러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나경원 전 의원이 애초부터 배제됐을까?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약간 이제 그 뭔가 이 부위원장직과 당대표직을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아니 이거 너무 우리와 거래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게다가 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위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맡겨놨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임기 초고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정이 하나로 뛸 수 있는 그런 뭐 당대표를 원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좀 뭔가 같이 이제 협업하는 플레이를 원하는데 그렇죠. 나경원 의원의 지금 행동은 거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약간 너무 좀 자기 스타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신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이게 이제 그 당 대표 선출 룰도 이제 또 바꾸는 게 함께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혹들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사불란을 원한 거죠. 뭐 독재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제가 검찰 독재 위원장이니까 예. 이해해 주십시오. PR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완전히 뭐 녹아들어 계신 대통령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되셨으니까 국민을 통합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또 여러 가지 내후 외환에 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가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는 협치를 해야 될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돕지 않을 것이다. 미리 예단해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 집권당의 내부에서도 예전에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그 이용호 의원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40여 명의 그 지지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 사건에서 그 40여 명의 움직이지 않는 소위 비윤으로 보여지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실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PR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당신의 어떤 통치 철학, 어떤 통치 이념, 뭐 그런 뭐 일사불란한 것을 지금 즐겨 하시는 분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천하람 변호사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주길 원하는데 따르지 않을 사람들 그 전면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던 거고 나경원 대표 역시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다. 그 배제하는 것이 룰의 변경, 사람을 김장연대로 찍고 너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위험한 선거 개입이다. 경선 개입, 심지어 내년 총선 개입의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통치 철학과 이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불협화음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야당도 이제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제 뜻이 같이 되지 않으면 배제하고 이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세요, 조희재 의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이 본인의 지시 하나에 그냥 맹종하면서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인이십니다. 검사 중에서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시고 때로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네. 예를 들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국정감사장에 와가지고 증언할 때 바로 조영권 중앙지검장을 바로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외압받았다고 그러고 그건 검찰의 일반적인 전통에서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틀려도 위아래로 딱 그냥 지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안 따라간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윤석열 검사였고 그런 기질이 전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도 뭐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당의 조직이 본인의 호락이 하나로 그냥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그대로 따라오는 체제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지금 국정 운영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석 구조상으로 보면은 여소야대고 그게 내년 총선까지는 뭐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총선도 그때 가봐야 알지만은 총선에서 우리가 여대 야소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이 구조에서 이제 국정을 펼쳐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대통령 기대하시는 거는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의석이 못 늘어나면은 지지율이라도 국민의 지지라도 올라가야 이게 국정 추진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돼야 된다. 새 지도부는 그런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 희망사항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런 모습으로 가야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우리가 뭐 기억도 하지만은 그 멀지도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 과정에서 그 사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소가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당대표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당대표와 후보 또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이게 유무상통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부분을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이나 부담이 덜한 지도부가 들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는 저는 충분히 우리 천하람 당협위원장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전당대회에는 각 평범한 한 표를 행사하는 우리 당원부터 해가지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또 당직자, 대통령까지 각자 자기의 의견을 비중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게 다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게 아니라도 다른 당무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를 당에 전달하고 또 관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하면 당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집권당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대통령이 이 당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집권당 여당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무슨 뭐 법의 규정이 있어서 여당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우리 당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여당인 것이고 집권당인 것이고 그래서 뭐 어깨도 힘도 들어가고 또 뭐 정부가 우리 또 집권당 또 말 무시 못하고 우리가 또 정부에다가 요청도 하고 예산도 요청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하는 것이지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뭐 이 당하고 나하고 소통도 안 되고 나한테 국정 운영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뭐 나보고 요구만 하면서 당무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탈당해버리면 오늘 밤부터 우리 당은 야당입니다. 그 인연의 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 정부와 대통령의 의중을 우리가 당부에 존중하고 반영해야죠. 그러니까 당원 1인으로서의 의견보다는 확실히 크게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놓고 아마 얘기를 드리는 거긴 한데 기본적인 해석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일종의 트라우마겠죠. 뭔가 당 대표 쪽 지도부와
대통령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게 표현된 것이다. 네, 고민정 의원님. 그런데 이제 그 맞추는 것이 일방적이 됐을 때는 탄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도 자유라는 단어인데 제가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논쟁하고 싸우면서 하나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곳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당의 자유를 현재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도든 의도치 않든 빼앗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려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도대체 당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부터 국민의힘에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네네. 정치를 하지도 않으셨고. 그러니 당연히 당에서 자신의 정책이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받쳐주기를 당연히 원하셨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는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이제 말에 대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권성동 의원께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이제 답답하고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당대표라는 새로운 이 선거에서의 새 주자를 찾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을 장악해 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건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문자를 주고받으셨던 게 드러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원들이 100%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떨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한 것이고 또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자유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많이 수호한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해는 동지, 즉 당의 자유조차도 빼앗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그래서 두 번째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통령의 이런 뭐 어떻게 평가건 간에 나름대로 당이 자신과 잘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당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요 부분일 텐데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분들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은 여기가 대한민국 아니고 북한인가라면서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만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주류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당정 일체를 이제 매우 강조하는 쪽으로 일단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뭐 또 이것도 해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관찰시키려고 하는 걸까? 또는 뭐 이 과정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당을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받아가지고 당 어떤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천하람 의원, 변호사님. 네. 물론 뭐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자당의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비난이 넘쳐나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겠느냐. 사실 가장 큰 제재는 당원들의 어떤 민심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 당의 대통령이고 저희 당원들은 뭐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뽑았을 텐데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요즘 억지로 깐다고 하죠. 억가를 하게 되면 본인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게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당정의 어떤 민주적인 모습에서의 제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억지로 뭐 제재를 한다거나 윤리위를 동원한다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당이라는 것은 물론 대통령 중요합니다만은 조금 더 폭이 넓어야 됩니다. 이게 뭐 민주당 얘기를 들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뭐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시끄럽게는 아니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 이상의 민주당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야는 달라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러니까 민심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당은 대통령실의 어떤
폭보다 조금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비주류도 그래서 있어 왔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억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 틀에 이 폭에 맞추겠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그게 별로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좀 원칙적인 발언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 자제하자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제재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꽃민정 의원님.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모르고 맞는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인 겁니다. 이제 정진석 위원장께서 일부러 혹은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제 충성 경쟁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으로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다만 이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다른 말들은 좀 나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가져올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또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걸 좀 제어하는 발언도 좀 나와서 좀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조혜진 의원님. 그 앞부분에서 고민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한테서는 당연하고 집권당 안에서도 잘못하면은 지적해야 되고 또 비판해야 되고 그게 고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 도와드리는 거고 집권당의 건강한 역할이고 근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격하면 징계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저는 그런 것까지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자유인입니다. 아, 그래요? 평생 기자 생활 하셨고 저도 뭐 편기자일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권력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가감 없이 때로는 뭐 핍박받을까지 각오하고 비판하는 그런 걸 평생 직업으로 이제 살아오신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 보면은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첫째는 우리 천하람 당협위원장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선을 넘겠다 싶어서 원칙적인 경고를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이 정상적인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비판의 형태를 취하지만 듣고 보면은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또는 비아냥대거나 또는 뭐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징계한다. 저는 그건 정말 그 해당 행위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끼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동지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 행위일 수도 있고 해당 행위가 되면 징계 절차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염려가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후가 아닌 게 이준석 대표 사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 그럼 유승민 의원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하여튼 이 대표가 그 당에서 그냥 이 대표를 쫓아내려고 할 때 저는 네. 감싸 안았거든요. 앞에 네. 나서서 의총장에서 나가가지고 안아야 된다, 품어야 된다, 쫓아내면 안 된다. 그게 대통령 도와드리는 거다. 그 플러스 정치를 해야지 마이너스 정치하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우리가 소수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가 이게 생각이 바뀐 지점이 그겁니다.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나중에 비판이 아니고 선을 넘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욕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이 대표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이상 저도 손 놔버렸는데 정진석 대표는 아마 그런 상황까지도 염려해서 과열되다 보면은 본인도 그냥 자제를 못하고 막 그 말을 맺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징계하겠다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비판, 할 수 있는 지적을 징계하겠다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 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네, 박범계 의원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참여정부 때 정동영 의장이 탄생을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된 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지 않았죠.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대비되는 거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로 대표되는 옥새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긴 봤을 겁니다. 누군가의 자료를 보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척결과 청산을 주업으로 해온
분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더군다나 당이 분열하는 것보다는 일사불란한 그게 독재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자유라고 그러는데 우리 고민정 의원님께서 잘 표현했어요. 우리 어릴 때 모짜리판에 아이들의 자유가 회초리를 들어서 깨구리를 한 칼에 한 큐에 그냥 그 생명을 얻는 그거는 아이들의 자유지 그것을 당하는 깨구리 입장에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네. 억압이고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라는 것이 당신의 자유이고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2년 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의 권좌의 오른 속에서의 일사불란함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지금 야당 대표를 대한다는 거나 전임 정부를 대하는 것 자체로 봐도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화답하듯이 제재를 한다.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 제재한다. 공격의 기준이 뭐죠? 유승민 의원은 공격하는 겁니까? 나경원 전 대표 공격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 공격했지요. 처음부터 공격한 건 아니죠. 저희 민주당, 저는 장관으로서 사실상 이렇게 관망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준석, 저 그분하고도 제가 토론을 많이 한 분인데 이준석 대표가 많이 성장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다소 불리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는 걸 저는 객관적으로 느낀 사람인데 집권하자마자 그렇게 이렇게 갈등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테러가 없이 코너로 몰게 되고 이준석 대표가 그럼 물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뭐 제가 뭐 남의 당 지금 탓할 그 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 네. 자, 이런 대통령의 정치에서 이 문제를 또 처음에 이야기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정권 초기고요. 또 이제 총선을 앞둔 이제 여당의 지도부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오는 3월 8일에 이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개최되죠. 저희 백분 토론에서도 당권 주자들 모셔서 토론할 수 있는 게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대통령의 정치, 이번에는 누리꾼의 의견들 함께 보시고 다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나경원을 해임, 이태원 참사 이상민은, 그럼 외교 참사 박진은, 안보 참사 이종섭은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정도가 좀 특히 그렇다. 또 벌써부터 친윤, 비윤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된다. 이렇게 이것은 엄연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자, 반대로 당과 대통령은 결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또 당무 개입은 하지도 않았지만 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그 정도 못하면 소속 정당이 왜 필요하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게 여당인데 자기 정치하면서 대통령과 맞서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인가? 라면서 당내 질서 확립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누리꾼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수사 관련된 이야기로 옮겨가 보겠는데요. 야당 대표의 수사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9월에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발언 함께 보시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소환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뭐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이제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또 시간이 꽤 지났고요. 해가 바뀌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죠. 성남 FC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고요. 어제는 또 대장동 관련 수사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용을 잘 모른다. 즉 수사의 내용을 잘 모른다. 그리고 신경 쓸 여력도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이죠. 또 반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적 포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의 정적 제거 시도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단순한 범죄 수사다, 아니면 반대편에서는 정적 제거 내지 압박용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견해가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 효과인 셈인데, 과연 이제 대통령은 이 정책 효과를 모르고 있는 걸까? 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먼저 고민정 의원님 한번 말씀 주시죠.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외교 국방들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주 국무회의 때마다 만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예전에 저희 이제 국회에 와서 국감장에서든 대정부 질의에서든 자주 했었던 말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요 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보면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보고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 대척점에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는 그 행동들을 쭉 지켜보면 그냥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다 누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 과연 그 뒷배경 혹은 뒷백은 누구일까?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다 상상하시는 것과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 또 정치 검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이 부분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뭐 신문 방송만 보셔도 기본적인 거는 아실 수가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내용도 아실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경제, 또 안보 이런 부분이 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일일이 챙길 그 시간 여유는 별로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본 본인 철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있을 때 핍박받을 때 이 외압에 저항하고 위에서부터 오다 내려오고 이렇게 수사 간섭하고 하는 걸 갖다가 저항했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뭐 180도 완전히 사람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적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민정수석실을 둬야 되는데 민정수석을 폐지한 거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의제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수사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검사들은, 제가 뭐 검사들 개개인을 잘 모르지만은 아마 역대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수사 잘하는,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하는 검사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안 남기고 하는 그런 검사들로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검사들이 딱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찰 수사, 검사들의 수사 재량이 많이 여러 가지 규정에서 많이 축소됐고, 또 기준도 까다롭고 엄격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도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할 건 하고, 또 정확하게 사실 밝히고 법리 해석 정확하게 하고 또 공소유지하고 하는데, 어느 시대 어느 검찰들보다도 아주 스마트한 검사들이 그 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도 뭐 별 신경 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 검찰 또 검사들이 책임지는 것이지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검사 시절 스타일도 그랬고 외압 싫어했으니까. 또 지금 검찰이 알아서 뭐 하려면 잘할 거기 때문에 굳이 개입할 이유도 없다. 박범계 전임 장관이시죠. 전 정부긴 합니다만 또 뭐 상당히 파악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처가에 대해서 조간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을 했죠.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제 처와 처가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그 불쾌함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아주 가장 가까운 분, 또 김건희 여사는 아주 특별한 분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죠.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조용한 내조를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굉장히 뭐 시끄러운 내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내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처와 처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대한민국의 유력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대표와 그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과연 무관할 것인가. 근데 공교롭게도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가 출두해서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에 6일 만에 돌아오는 27일, 3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했습니다. 건건이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건건이.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또 반부패 수사 1부. 그리고 27일까지는 그저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하루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설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이 이야기들을 지금 올려놓겠다라는 그러한 검찰의 지금 언론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 며칠 전에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의 말로 검찰이 요건을 갖추어서 건건이 체포 동의안을 청구를 하면 방탄국회 못할 것이다라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건 프로 중에 프로의 말이다.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저도 법률가 평생을 법률 가지고 지금 살아오는 사람이고 여기 우리 천 변호사도 계시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수사를 잘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검찰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혹시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근데 그대로 역시 보통 야당의 당대표를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성남지청에서 불러가지고 6일 만에 다시 또 언론에 먼저 27일 출두해라, 30일 출두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수사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의 처와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대통령의 처와 처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대통령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은 대통령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 것. 또 우리 고민정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세 개만 얘기해줘. 성남의 토착 비리다. 그거일 뿐이다. 더 나가서 지금 김성태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데려오는데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더 나가서 참으로 이것을 참 표현한다는 게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예. 깡패의 배우. 저도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만 저보고 뭐 수사 뭐 어떻게 했다라고 비판도 하시고 지금 여당에서도 그러시고 그러는데 법사 열면 아주 오로지 저 공격하느라고 난리인데요. 네. 저는 이런 말 제 입에 못 담습니다. 이런 말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점점 발언이 과격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누굽니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쌓여가면 그건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실의 뜻이고 검찰 전체의 뜻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이제 처가나 이제 본인에 연관된 건 일정한 가이드를 설정해 놓고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그 뭐 고려를 통한 어떤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개별 수사에 대해 과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옴으로써 이 세 가지를 종합할 때 대통령의 의중이 관철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너무 과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수사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개념 정의, 뭐 김성태 행태에 대한 뭐 판단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 민주당 당을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겠는데 민주당 분들이 조금 민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어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아주 쿨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 경쟁했던 사이니까 이제 경쟁 끝났으니까 우리 뭐 관용을 베풀면서 넘어갑시다 하하하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뭐 여론에서 그런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있으실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어느 정도 제가 측근 관리를 좀 잘못했습니다. 자, 뭐 대장동 사업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뭐 이런저런 것 조금 부족했고 우리 측근들이 좀 부적당한 사람들과 뭐 이렇게 어울렸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을 느낀다, 송구하다 이런 자세로 나가고 뭐 했다면은 저는 뭐 조금 여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본인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분이 2분이나 구속돼 있는데도 가타부타 말씀도 없으시고 심지어 최근까지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대장동 주범인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환경인가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사법 체계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관여라는 얘기가 참 우스운 게 이게 대통령 되고 나서 캐비넷 뒤져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수사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던 수사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해서 불이 붙은 거를 대통령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수사검사 불러다가 야 이거 제1야당 대표 사건이니까 이거 좀 하지 마. 뭐 진술 나와도 묻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인 거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치열한 어떤 토론을 거쳐서 구속영장까지 법원의 관여에 의해서 나온 사건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 유죄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도 인정한 사건에 있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가져온다?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예. 바로 또 한번 박범계 의원님 한번 말씀 주시죠.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 대통령과 경선이죠. 대선에서 오랜 동안 대장동 사건이니 뭐 고발사주 사건이니 전면전을 한 거죠.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불행이라면 불행인 겁니다. 법조 대선, 검찰 대선이었잖아요. 거기서 0.73%로 이겼어요. 큰 차이도 아닙니다. 예, 하룻밤 꿈을 어떻게 잘 꾸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all or nothing, 0.73%의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으면 국민을 관용하고 정적을 관용하고 국민을 포용하고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야당과 협치라든지 포용, 어떤 통합이라는 언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을 참 벼락같이 지명했고 인사를 3차례에 걸쳐서 한 걸 보면 말 그대로 정말 마치 하늘 풀듯이 그러한 인사를 했습니다. 세팅이 다 끝났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대통령의 뜻과 장관의 뜻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 일선 검사들도 아니죠. 2,150명의 검사들이 무슨 권한이 다 있습니까? 아주 특수하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한 부와 또 몇몇 중요한 수사를 다루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이라든지 성남지청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특수한 사건들이 가 있는 특수한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 그중에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만이 권한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검사들은 우리 검찰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자주 섞인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있는 속에서 협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관용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아는 검사들이 중요 부서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불법의 평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저쪽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나 안전띠 안 맸는데 저 사람도 안전띠 안 매니까 나 봐주시오라고는 못하죠. 그러나 경관이 어디에 더 많이 자기의 경찰력을 할애하고 집중하냐는 것은 전체적인 수사력의 정량상 어쩔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과연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와 전임 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철학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치라는 것은 야당이 협치의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선점해서 여당과 집권 세력이 대통령이 선점해가지고 간절하게 부탁을 할 때 야당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협치의 공은 결국은 집권 세력의 도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일찌감치 처음부터 포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 대한 전대미문의 그런 탄압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 검찰의 배치에 대한 이 세팅이 지금 인사처리인데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검의 차장검사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세팅이 변하기 전까지는 지금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치는 없는 것이고 관용은 없는 것이고 국민 통합도 없는 것이다. 이 위기에 국민 통합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견뎌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걱정의 말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력의 행사 과정이 균등하거나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본 세팅이 결국은 야당의 어떤 당대표라든가 야당 쪽에 이제 인사들에 관련된 뭔가를 수행해내려는 세팅이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서 형성된 형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꼭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드리기 프로젝트를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체포동의안을 껌껌이 쪼개서 하고 이러면 어떡하나 하셨지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요. 정말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한다. 법원 가서 한번 다퉈보자 해서 구성해서 기각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날개를 다는 거고 이거 정치 보복 프레임도 어마어마하게 불이 활활 붙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판단은 안 하시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이 저 여당은 별 논외입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성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고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도로 이렇게 수사 어떤 증거를 모으고 그런 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겠죠. 당연히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거는 우리 편에 더 엄격할 때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기 말 돼 보십시오. 또 임기 말 되면 만약에 여권에 어떤 쌓여 있는 적폐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임기 초에 왜 너네 진영은 이렇게 수사 안 하냐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임기 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오늘 당장이라도 하라고 왜 여당에서 말하지 못합니까?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관용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공정한 수사만큼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파일이라는 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죠? 이게 바로 공정인가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검찰의 이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건 또 야당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야당이 어떻게 여론조작이라도 한 겁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야당의 프레임으로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거를 털고 가시려면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된다는 말을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이 하셨고 실천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꽤 깔끔하게 더 털고 가려는 의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이게 공범 관계가 정말 성립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공범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진행을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마 특검 이런 얘기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근데 그와 별개로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게다가 주가 조작 혐의라는 것이 주가 조작을 알고 가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현재까지도 없는 것이거든요. 뭔가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만 자욱하지 결국 핵심 증거를 찾아보라라고 하면 지금 공판 단계지만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가 나왔고 대장동 일당 같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알고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건 묻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의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다 중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이제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중지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범이 기소가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중지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러나 2월 10일이 되면 한 가지의 그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소시효의 시계는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말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가라라고 저희들한테 강압하시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두 분 사이에 얘기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시 놔뒀지만 조혜진 의원께서 한동안 방치돼 계셨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죠. 푹 쉬었습니다.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뒤졌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선 결과가 0.73% 차이였지 않습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
자고 꿈 한 번 잘 꾸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선거였다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 당시 조사에서 주가 조작 혐의가 나와가지고 기소하고 재판 받았으면요 0.74%는 그냥 금방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선은 그걸로 끝났고 우리는 진 거고 뭐 민주당은 저 정권 이제 10년짜리 정권 들어갔을 겁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기소도 못 하고 이제 재판도 안 간 것이고 근데 그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정작 진짜 범인들은 다 잡혀버렸어요. 관련된 사람들 다 그냥 기소당하고 구속당하고 재판받고. 정작은 아닌 것 같고. 잘 된 일이죠. 그래 된 겁니다. 그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뒤에 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로운 사실이라는 거는 내용을 알고 보면은 범죄 혐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새롭긴 새로워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무의미한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도 수사하라고 그러고 특검하자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는 이제 저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 범죄가 있다면 그거는 언제라도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이상 전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이 대응하는 걸 보고는 물론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하기도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 당사자와 또 민주당의 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고서 이거는 팩트로는 도저히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법적으로는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이는구나.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거, 또 여론을 또 이제 추동해가지고 또 도움받고, 때로 필요하면 또 대통령에게 압박하고, 압박이라보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좀 검사들 좀 말려주세요 하는 수준. 지금 제가 민주당이 하시는 거 보니까 대통령 검사들 좀 말려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지시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이 개입하니까 검사들이 저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검사들이 워낙 무섭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특히 이재명 대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게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검사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워낙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협조해 줄 테니까, 협치해 줄 테니까 뭐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액션으로 계속 오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들 나중에 이름 검명했다 나중에 얼굴까지 검명해가지고 검사들 겁주고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 보고서는 진짜로 팩트가 없고 이건 뭐 저 법적으로 걸릴 게 없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어느 사건이나 보면은 진짜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안 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그냥 다 아무 일도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걸릴 거 뭐 있어 이렇게 해요. 변호사 선임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변호사 선임도 모자라 가지고 당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걸 보면은 법적으로 대응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민주당만 정치적 부담을 너무 크게 지게 되고 그렇다고 아까 지난번에 저 성남지청에 의원들 또 지도부 다 가시고 또 그 앞에서 생중계 하듯이 이제 메시지 발표하시고 하셨던 게 나름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효과 없었습니다. 죄 없으셔도 변호사 선임하셔도 됩니다. 죄 있는 분들만 선임하면 저희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남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뭐 변호사가 뭐 필요 없느니 그 조혜진 의원님 그런 얘기 그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없는 죄도 죄를 만들고 그래서 기소하면 나중에 무죄 나도 그 검사들 별로 그 페널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면 자기 자신 있으면 되게 그렇게 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이 조준경 안에 들어오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별 가치가 없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왜 기소 못했냐 이 말씀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했어요. 오늘이 1월 17일인가요? 지금 8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무혐의 못합니까? 거꾸로. 공판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주가 조작 선수들한테 지네들이 그 주고받은 문자를 띄워놓고 잠시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처분하라라는 지시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7초 만에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매도해 주세요 해서 합니다. 그거를 산 사람이 누구냐? 그 주가 조작을 지시했던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모라고. 이것만치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공판 관여 검사가 정말로 무혐의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다 하면 법정에서 그러한 신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 전국에서 가장 제가 인상받았던 대목이 뭔지 압니까, 정 교수님? 네.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네. 무슨 표현을 쓴 줄 알아요? 공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안철수의 공포가 뭘까? 왜 공포라는 단어를 저 대목에 썼을까?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단일화라는 것이 효과를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거나 뭐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됐으나 뭐 별로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국무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첫 번째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보장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 안 가고 있어요. 대통령의 뜻이 그게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께서 쓰신 그 공포는 뭘까? 그거는 박범계 의원이 느끼는 공포랑 똑같은 것이다. 고민정 최고가 느끼는 공포랑 똑같은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느끼는 표시는 안 하지만 공포와 똑같은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비슷한 것이다. 이 사회가 지금 대통령은 스스로 자유라는 얘기를 하고 헌법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상당수가 그렇게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당장 MBC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의 또 그 의중이 뭐였는지는 또 이렇게 좀 길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분하고 좀 토론 좀 한번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한번 마련해보고 이제 어쨌든 공포라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요거 가지고 더 얘기하면 또 법률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뭐 아쉬우시긴 하겠지만 약간 더 이제 다른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이 야당의 당대표로서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자, 이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당대표로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정치의 영역을 같이 넓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좀 말씀 주실까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민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안이거든요. 경제는 경제부총리, 교육은 또 교육부총리 등등 여러 정부 부처의 이제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너무나 구멍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UAE에서도 이란을 적으로 발언하시는 통에 지금 굉장히 국제 무대에서 망신은 물론이려니와 실제로 한 이란 간의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굉장히 겁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발언을 장관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저 관계자가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당신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 리스크가 자꾸만 터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해외를 나가실 때마다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통령께서 안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야당 대표로서는 이 국방 안보까지 챙겨가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또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자, 그러니까 대출 이자 때문에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시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도 이제 야당에서 낸 바가 있었는데요. 여당에서는 그냥 야당의 말이라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 당장 급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지 않고 같이 가야 할 동반자로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계속해서 민생과 국방, 외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뉴스와 혹은 여당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늘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달고 다니시죠.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민생 문제와 요 사법 문제를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국민들만 불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대응하고 개인적으로 당은 또 이제 당대로 민생 문제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판을 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적어도 민생 문제를 위주로 정치를 영역을 넓혀가자. 어떻게 보세요, 조혜진 의원?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 하시지 말았어야죠. 뭐 국회의원도 저는 뭐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국회의원이거나 단체장이거나 간에 이 소송에 걸리면은요 일 못합니다. 더구나 그게 자기 정치 생명과 관련된 일이면은 아무리 자기가 초연하려고 그러고 뭐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안 되고 대부분 다 이런 그냥 포기하고 일단 살자 해서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정치를 오래 한 이 중진급 의원들도 소송 걸리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얼굴도 국회에서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어디 계신지. 근데 결국은 이제 소송 때문에 변호사 매일 만나고 자료 찾아다니고 정리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 건도 아니고 큰 건이 여러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건 한 건 때문에도 사실상 국회의원직이 올스톱 되는 이런 풍토인데 큰 건 여러 건이면은 뭐 국회의원직은 물론 당대표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직도 아마 수행하기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안 되죠. 그 계양구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당대표까지 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성남시장일 때 또 경기지사일 때도 대통령 후보일 때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뭐 그쪽 편이든 아니든 간에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고 네. 새로운 정책을 하고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논쟁을 붙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별 아젠다도 없고 가끔씩 하시는 이야기는 뭐 뻔한 이야기 또 전에 하셨던 이야기 한번 반복하는 거고 맥락도 뭐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그래도 그런데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 야당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여야 간에 이렇게 좀 협치하고 하려고 해도 당대표 그걸 이끌어가야 될 당대표가 저런 상황이면은 그래서 본인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본인은 그게 당대표가 되고 또 당을 진두지휘하고 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가고 그런 권한을 가지면은 내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당원도 받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저는 그냥 사건 자체에 팩트 가지고 법리적으로 매달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사건 네. 자체가 워낙 위중하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뭐 공개적인 발언을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생각하면은 당대표직이 제대로 이렇게 공백이 없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넘겨주시고 또 당도 당대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게 네. 본인의 이 법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그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네. 그게 애초에 그 본인한테도 좋지 부담을 않나. 안고 당대표로 했던 게 이제 실책이었다. 이제 이런 네. 의견이신데 아마 반론 있으신 것 같아요. 짧게만 듣겠습니다. 저는 그 말은 굉장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할까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희가 말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국가를 적이라고 얘기하고 언론을 소송을 걸면 그게 탄압이 될 거라는 거 몰랐습니까? 대통령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 누구나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통령의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처럼 야당 대표가 된 사람에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발언은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또 협치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결국 대통령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잠시 전하는 광고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정하라면 생각이 건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제1야당 대표를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이냐도 좀 난감한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만나서 뭔가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대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어떤 영역도 넓히고 대통령 정치 영역도 같이 좀 넓어져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어가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만 배우님. 네, 뭐 야당 대표와 잘 지내면 좋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야당일 때도 보면은 항상 뭐 저희도 반대로 영수회담 하자 맨날 그랬는데 또 대통령 입장에 잘 안 해줍니다. 이게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 번인가밖에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내 정당들, 뭐 대표, 원내대표 같이 해서 약간 뭐 연석회동 비슷하게 가끔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영수회담을 굳이 고집하지 않으신다면은 원내 정당을 합쳐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싶고,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금 이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파고가 한번 좀 넘어가야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영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 만남이라든가 네. 지도부 만남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시기적으로는 좀 더 뒤에가 되지 않겠느냐. 박범계 의원님. 왜 사냥이 다 끝난 뒤에 해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지금 통합이 필요하고 야당의 협치가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0.73% 차이의 대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겸허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야 되고, 또 낙선한 이재명 대표도 그래야 됩니다. 또 양 진영이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평화로운 어떤 한반도의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면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치열하게 싸워도 뭐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 남북 간의 문제, 특히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고,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진짜 모두가 다 걱정하는 마당에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반대 진영을 지지하는, 반대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일정 부분 얻어야지 그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추경을 편성을 해도 다 추경해서 많은 돈들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합의 정치, 야당 협치의 정치 속에서 받게 되면 대통령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와 어떤 그 조응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그렇지 않고 기분 나쁘게 받으면 그 효과가 나겠습니까? 소위 내수 효과라는 것이 나겠어요? 국제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문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인기하고 이란 문제. 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 공격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민 통합과 또는 야당에 대한 협치의 모드 속에서 그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 힘내시라,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 그것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철저하게 0.73%의 차이 속에서 양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고, 완전히 갈라치기의 그러한 정치적 언어들이 지금 구사되고 있고, 탄압을 받아보세요. 탄압을 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탄압을 받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공포라는 건 어마어마한데, 집권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분이 공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함부로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제가 매주 뭐 고민정책국에서는 더 자주 뵙겠지만, 저는 아주 밀도 있게 매주 한 번씩 한 2시간씩 합니다. 보통 회의가 들어가면. 그런데 거의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시절이 오는 게 참 놀랍긴 합니다만,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토론을 즐기고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내용의 대부분 뭡니까? 99.9%는 다 이재명 당대표 수사권이지,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민생에 관한 그 천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써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달라 이런 말씀. 네. 그럼 이 부분에 관련해서 1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 형식으로 한번 더 돌도록 할까요? 조혜진 의원님. 뭐 이런 경우가 전무후무해서 대통령도 고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여러 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또 일부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그 야당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장동 주범이라고 자기한테 그런 건 기분 나쁘기도 하겠지만, 그런 건 떠나서 어쨌든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네, 피고 신분이고, 또 줄줄이 또 다른 사건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허허하면서 둘이 만나면 웃어야 되거든요. 악수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또 그런 것이 또 뭐 수사에 뭐 영향을 또 안 줄 수도 있지만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야당이 협조하려고 한다면 굳이 꼭 영수회담이라는 건 저는 뭐 옥색스럽지는 않다고 보지만, 하여튼
그 야당 대표 회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안별로 야당이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협조해 줄 수 있고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는 거, 야당하고 생각이 같은 거, 정책이 같은 거,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때 공약했던 거 이런 거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깡그리 안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저런 거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지렛대 삼아가지고 나중에 뭐 딜하려고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걸 그거 가지고 퉁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담, 그런데 만남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거라도 또 같은 정책이면 그거라도 그냥 도와줘야지. 그러면 만나면 더 시너지가 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1분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고민정 의원님. 여야가 협치를 하길 바라는 건 모든 국민의 소망일 겁니다. 정말로.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범죄 피의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징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상대 진영입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님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도 뭔가 지금 조사받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다 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예산이 아니라 야당 예산으로 활용되어 아쉽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반으로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인드를 바꿔내지 않으시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정치를 통합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 네,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 한쪽의 문제겠습니까? 또 이제 뭐 과도한 레토릭들이 양쪽에서 다 난무하는 그런 세상인데 뭐 어찌됐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공통점을 좀 억지로라도 찾아내려는 노력 같은 거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최근에 그나마 재밌게 보는 거는 이 정치개혁 아젠다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협업 가능성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 김동연 부총리와 이제 손을 맞잡으면서 뭐 약간 다당대 쪽으로 나가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또 최근에 중대선거구제 같은 그런 개혁 아젠다 같은 것도 꺼내놓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모든 개혁의 시작이 이제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심도 깊은 의미 있는 협업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우리 정치가 너무 분노에 차고 당파적으로 변했다. 너무 분열됐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시대를 빗대서 한 말인데 미국 정치도 그렇게 분열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오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중 간의 상상을 불허하는 정도의 그런 패권 경쟁이 있으면서 각박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지도자들이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조혜진 의원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역대 이렇게 야당 당대표가 여러 건에 걸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건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천하람 변호사 아실 겁니다. 수사의 개시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개시 여부를 어떻게 합당하게 정당성을 갖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화두 중에 화두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정 교수님이 잘못 저지르고 했는데 박범계 미우니까 박범계 수사 개시하고 정 교수님 수사 개시하지 않으면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수사를 해야 될 상대방의 대상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이 아직도 요원하다. 아직도 요원한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뭐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비교적 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조금 더 우리가 어떤 통합의 정치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마무리는 하고요. 이후에 연장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민심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뭐 자주 사용되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정치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민심이 형성된다라고 정치권은 또 믿고 있기도 합니다. 설밥상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프레임을 잡고 보고자 하는 정치권의 치열한 싸움 여전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국민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또 더 듣고 싶어 할지 궁금합니다. TV로 만나는 백분 토론은 충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본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는 백분 토론 유튜브 채널
연장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치, 그 내용과 방향, 더 깊은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좀 못다한 이야기를 연장 토론해 볼 텐데요. 마무리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막 말씀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뭐였을까요? 네. 사실 개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또 그렇기도 한데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다른 맥락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네.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솔직한 제 심정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추진함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성찰 또는 자기 인생의 성찰을 통해서 한 번쯤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 인생을 제가 뭐 낱낱이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도된 것만 보면서 느낀 거는 저 같은 사람하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이제 좀 열악한 처지에서부터 이렇게 유소년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이렇게 거쳐오고 대학 정치 입문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출발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이 올라왔고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올라왔고 힘차게 올라왔는데 그게 그동안 쭉 족적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게 뭐 어제 오늘 1, 2년 전이 아니라 벌써 10년, 20년 전 그때 본인이 정치하기 전부터 또는 정치 시작하고부터 근데 앞만 보고 돌진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 또는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마구 돌파하면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빠른 기간에 정치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본인이 발목 잡힐 만한 것들을 특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긴 것 같다는 느낌 솔직히 받아요. 네.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또 기소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재평가가 또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앞만 보면서 막 마구 돌파하면서 좌우를 못 살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징검다리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그 뜻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의 삶의 이 유형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는 다른 변곡점으로 행보를 밟아가면서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마무리 할 때쯤 하시려고 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어쨌든 다른 변곡점은 무슨 어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약간 좀 숨고르기하고 좀 가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우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지금 있고 지금 거기는 룰라 대통령이 거꾸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다가 나와서 다시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저항하는 무슨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 거기에 대한 지금 대대적인 수사가 또 시작됐잖아요. 악순환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마 그 당시 야당도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G7에 2번 연속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지표상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가져갔어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렬한 반성도 해야 되고 혁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숨을 쉴 틈도 없이 마구 우박과 천둥 번개와 비가
내려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추스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과하다. 이재명 당대표가 저 정도면 앞으로 닥칠 민주당의 사람들에 대한 그 탄압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또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적어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는 이 DNA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탄압이 생각한 대로 그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면 정당 지지율이 3, 4% 뚝 떨어질 것이다. 다들 예측했는데 네.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과했죠.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을 했고 그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자극은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대선에서 47점 몇 프로를 투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을 자극을 하는 것이고 결집을 만드는 거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화물 대란 사건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경한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또 보수가 결집을 하는 거죠. 양 진영이 똑같이 결집을 하죠. 뭐 어떻게 자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아주 경제 성적이 어떤가 외교가 좀 덜 불안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서울의 중산층조차도 강남의 자산가들조차도 이 전쟁 나면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70년 동안 이 해방 이후에 이루는 이 성과와 이 번영을 지금 한 큐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오히려 집권을 책임지고 정책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좀 저는 제대로 된 대통령에 대한 충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그렇게 무슨 대통령 마음을 얻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그걸 통해서 야당이 민주당과 대화와 협치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서로가 이제 그 이른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자꾸 상승되는 강경해지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에는 정치의 일종의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가 풀려야 되는데 지나치게 공포 정치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일단 이해는 좀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가면 또 대통령 정치에 대한 얘기가 또 너무 줄어드니까 뭐 혹시라도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짧게라도 일단 좀 듣고 뒤에로 한번 가보죠. 네, 꼬미정님.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대통령께는 리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가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왜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리더의 자리는 그 권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획득하는 권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그 권위는 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검사로서는 그야말로 잘 나가던 또 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라는 건 또 리더라는 건 특히나 더더욱 사람들을 통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존중받는 힘을 반드시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아주 그 핵심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놓치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챙겨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그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하나 겪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맨날 뉴스에서 뭐 야당 탄압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요.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그 강진구 기자가 네.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는데 서초경찰서에서 검색어를 넣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아닐 수도 있겠지. 강진구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확인을 했는데 맞다는 확인은 받았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관련된 뭐가 있어서 야당 의원의 이름을 검색한 게 아니라 관련된 게 있을 것이 이제 생각이 돼서 해봤다는 겁니다. 그거는 고민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표적 수사하고
한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 왜 않는 그거를 넣어서 겁니다. 굳이 했느냐. 네, 이게 이런 거야말로 민간인 사찰의 영역을 넘어서서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압인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입에 담아보지도 않았는데 왜 내 이름을 넣었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별건 수사니 인지 수사니라는 검찰이 써온 그렇습니다. 수사하는 그 방식, 수사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야당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야 고민정 의원님 마음이시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거나 커뮤니케이션 됐을까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통령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까 뭐 이런 의문을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또 뭐 그분한테도 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별로 뭐랄까요. 임팩트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야당 대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당대표고 야당 대표인데 도덕적 우위가 없어요. 보통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한창 달될 때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이 어떻게 보면 부도덕성을 꾸짖으면서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논리들을 펴나갔거든요. 그런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민생 아젠다나 뭐 이런 예산 이슈나 이런 거 해봤자 언론이 안 다뤄준다라고 하셨는데 언론이 다루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내놓는 어떤 정책 이슈나 민생 아젠다는 별로 임팩트가 없고 이 수사 관련해서도 언론이 왜 이렇게 수사만 쓰냐라고 하시는데 택도 아닌 얘기면 언론이 안 씁니다. 언론이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의혹이 따라갈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지금 보면 야당 대표인데 마이크를 잃어버린 대표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들어오시고 나서 솔직히 뭐 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고요.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신 거 이런 거는 좀 눈에 들어와도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결국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보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이런 게 야당의 핵심일 건데 저는 그런 역할 앞으로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까지만 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대통령의 정치를 덮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대통령 정치 쪽으로 약간 더 옮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정치의 중심이고 그러면 이제 대여 관계,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나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물밑 움직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동의도 좀 많이 확보해내고 분위기도 좀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게 참 잘 안 보인다라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또 눈에 잘 안 띄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난히 지금 아니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통 뭐 성과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없는 이유가 일단 첫째로 대통령실을 저는 공간적인 그 중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삼청동 길에 있는 식당, 제가 예전에 갔던 식당을 집사람하고 갔다가 청와대 앞을 밤 한 8시 반경인가요? 지나오는데 정막강산이죠. 그리고 거기 잘된 음식점들 주인 얘기가 뭐 손님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인사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발현이 돼야지 그게 잘 구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과연 또 더군다나 민정수석실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없애고 나서 불편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막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복원하는 느낌이고 또 과거에 뭐 이제 지금 뭐 국정원에 또 뭐 아이오 기능도 좀 정책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살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조난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도 좀 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등등해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그것을 혁신으로 국민들이
받아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세스를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느닷없이 옮기다 보니까 무인기 뭐 과거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뭐 5대니 7대니 몇 대니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용산 대통령실까지 찍혔느니 안 찍혔느니 청와대 같으면 찍힌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처에 오지도 못할 뿐더러 철저한 그 대공 방어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야당이 원하는 그 지점에 가서 미리 대기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것을 동의를 받아내고 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좀 해달라.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 대표한테 얘기하고 야당 원내대표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좀 초청해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좀 부탁한다. 동시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격에 맞게끔 고민정 최고 같으면은 고민정 최고에 맞는 사람이 또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또 박범계 대책위원장 만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대화 좀 합시다 하면 왜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보고 물어요. 대통령하고 혹시 통화되십니까? 통화해 보셨습니까? 꿈속에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적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다. 뭐 어떠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걸 느끼시죠? 여당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뭐 그 느끼는 거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느끼시는 거나 저나 똑같고 대통령께서 평생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국정을 풀어가는 과정은 정치고 정무라서 5년 임기 동안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제일 기대고 싶은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보좌를 잘할 인력들을 대통령실 또 정부 또 당 쪽에 잘 발탁을 해가지고 포진을 해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초기 이제 인사도 대통령께서 뭐 YSDJ처럼 평생 정치하면서 수많은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취임하면 바로 탁탁 배치해가지고 적재적소해가지고 쫙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여당 정부 여당 안에서 소통도 기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또 아마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야당 사이의 소통은 그보다 더 모자랄 것이고 그런데 국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지역에서 뭐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청년들 만나면은 다른 사람 열심히 만나라. 만나면 일이 생긴다.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만나면 뭐가 나온다.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야 간에도 그래서 뭐 요즘은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도 잘 안 하는 그런 풍토가 됐는데 어쩌다가 자리에 해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소주 한잔 하거나 하면은 이건 여담일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야당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왔다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같이 했는데 소주 한잔 하고 나니까 서로 이산가족 만난 것 같이 이런 세계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오늘 최고의 발언입니다. 아유 참. 그게 참 저희는 아쉬운 게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아쉽고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포부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에 있을 때 본인이 확 휘어잡았잖아요. 휘어잡았다는 게 막 억압했다는 게 아니라 특히 후배들 그냥 다 그냥 끌어안고 막 혼연일치가 되게 만들었던 그 자신감을 정치에서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지금 나를 비토하지만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나면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다 해결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여소야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 저는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왜 워낙 그럴까요? 박빙의 선거로 인해서 그렇죠. 앙앙불락 서로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하부 구조인 이 국회 안에 여야 정치 소통도 이렇게 꽉 막혀 있고 거기다가 뭐 처음 이제 그 취임해서 국정 파악하기도 정말 지금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실제로 많이 쫓길 거예요. 자료도 많이 봐야 되고 숙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가 하나 또 이것도 원인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영부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게 뭐 이제 그 박빙의 선거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막 문제 삼고 이걸 여론화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막 흠집이 나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만 이 보폭이 큰 분이거든요. 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는 분이 아니고 이 툭툭 치면서 움직이는 분인데 그랬다가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난장판이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뭐 그 속을 주고받고 하는 그 정치를 못 하셔서 근데 본인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모든 사람 이것도 끝이 있어요? 계속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끌어안고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자기 사람 끔찍합니다. 네. 맞아요. 철저합니다. 인싸, 핵인싸. 그런데 자기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조혜진 의원님도 평가하는데 여당 안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어렵다.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국민의힘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더 큰 차이로 이긴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0.73%로 근소한 차이가 났고 저희들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간격이 저는 10%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 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놀란 거지요. 특히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경쟁 상대가 정적으로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적을 그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적에 대해서 정말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그 용발심이랄까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인자 중에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위에 일단 검사 출신들 저는 그거부터 좀 무장해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PD님이 이제 유튜브 토론도 연장 토론도 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권으로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라도 좀 들어볼게요. 고민정 의원. 아니 뭐 계속 바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먼저 실타래를 풀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시니까. 그냥 검찰총장이었으면 안 바라죠. 그리고 야당 대표였어도 안 바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민감한 이 야당에서의 그런 공격들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셨지만 거꾸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그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하는구나. 학습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좀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우리끼리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로. 네, 뭐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뭐 답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는 야당일 때 마음가짐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느 정당이든 야당일 때 얘기했던 걸 여당이 돼서 실천하면은 30년 집권할 겁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반대로 고민정 의원님도 그 청와대에 있으시면서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군복 입었네 마네 막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저질의 그런 그래서 것들이거든요. 저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좀 뭐랄까요 수준 있는 싸움을 좀 그래도 설지나서는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뭐 사실 타협인데 타협이 또 야합으로 오인되는 또는 이제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지지층의 어떤 마음들이 또 현재 같은 정치를 만들어내는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정치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정치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고요. 저희 100분 토론은 1월 30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네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